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맛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그 당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략을 바꿀 생각이 이제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윤핵관의 총력 공세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권지웅 대변인부터 볼까요? 네, 다른 당이긴 하지만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준석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당헌 당규를 바꿔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네. 그리고 나서 권성동 의원이 사무실까지 잡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불출마시키고 나경원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비서실장을 통해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하게 해서 결국 출마 못 시킨 다음에 이제 안철수만 남은 거죠. 김기현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럴 거면 당원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왜 전당대회를 하냐. 차라리 옛날 총재 시절로 돌아가서 총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게 더 차라리 솔직한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 저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힘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당 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도 파괴될 수 있구나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양당제 체제 내에서는 어느 한 당이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당도 언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전체가 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사실은 되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그 안철수 후보는 친윤이 아니다 이런 언급까지 했나 봐요. 좀 아까 자막이 비슷한 나왔습니다. 맥락의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게 나경원 의원 때하고 또 이제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저는 안철수 의원님께서 저희 당 지금 대표가 되셔서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런 편입니다. 제 네, 개인의 네. 의견으로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의견이고 이러한 당원들의 각 개인의 의견이 모여서 결국 선출되는 것이 당 대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정당 민주주의고 당원 100%로 이제 전당대회 룰을 고치면서 이야기했던 명분도 그것이었고요. 네. 근데 지금 결국에는 어떤 당원들의 뜻이 중요한 것보다는 좀 다른 모양새로 비치는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이제 방금 권지웅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은 이런 오해들 이런 거 충분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오해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 상황이 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이 당원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있어야 한다. 네. 이것이 과연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과윤불급. 오늘 그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천하람 변호사가 한 말인데요. 이준석계인 그 천 후보의 등판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중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 2030 세대 표심이 중대 변수가 된 듯합니다.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 천하람 변호사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저희 전당대회 쪽 상황이 지금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해도 어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국면으로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 걸 이미 알면서도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자기 희생 없이는 이루기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참 어려운 결정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과연 얼마나 바람이 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단순히 방금 이제 이 질문에 2039 세대 표심만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전체를 보면요. 그 대선 당시만 해도 젊은 층에게 남녀 통합해서 거의 50% 넘는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한때 10%대 미만까지도 떨어졌다가 아직도 2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젊은 층 기존에 이제 이번 대선 때까지만 해도 우리 당을 지지했던 젊은 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이 윤심이 젊은 층에 있어서만큼은 역순으로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어떤 윤심과는 조금 다른 행로를 겪고 계신 천하람 변호사님께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세대 당원들 분의 지지는 과연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대구에서 윤핵관 퇴진을 위해서 쓰러질 때까지 운동을 하겠다 이런 이제 또 포부도 밝혔네요. 네. 저는 생각보다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가능성은
당대표가 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컷오프를 통과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꽤 영향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이제 2030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 2030에서는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국정 지지율이 한 30%대지 않습니까? 근데 2030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거의 부정 여론이 7, 80%를 오가고 있어요. 그건 거의 안 바뀌고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건 2030 당원이 꽤 늘었다는 거고. 30% 정도. 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사실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과정의 투명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민주성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면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후보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2030 세대에게 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으로는 제가 국민의힘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 주변에 있는데 네.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굴러온 돌인데 너무하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어떤 거냐면 그분은 연령이 꽤 있는 국민의힘 당원인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에게 하는 걸 보면서는 저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시던데 저는 그런 의견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천하람 변호사에게 이동할 수도 있는 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네. 김기현 후보보다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표를 좀 가져갈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네, 있죠. 네. 네. 네, 그 문성호 대변인도 컷오프 통과 예상하십니까? 저도 천하람 변호사? 컷오프는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저희가 당원들 숫자 자체가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중에서 2030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4위 안에는 저는 무난하게 안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네. 그럼 그 권지웅 의원께만 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만약에 내가 그 여당 당원이면은 나는 천하람을 찍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 갖고 계실까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정말요? 아, 투표권이 있다면. 네, 이게 어쨌건 당내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이제 선거를 뛰어야 되겠죠. 캠페인에. 네. 근데 심정적으로는 천하람 후보를 지지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투표는 천하람 후보에게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 저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걸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제동 건다기보다는 어쨌건 자기가 이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고 이 망가지고 있는 당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면에서 천하람 후보는 어쨌건 상식을 좀 바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참 고마울 것 같아서 아마 응원하지 않을까. 다른 당이지만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사실 신뢰를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여당에 꽤 건강한 어떤 젊은 층의 대표가 생긴다고 하는 건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청년 정치인의 생각은 어쨌든 컷오프 4위 안에는 들 거다. 네. 굉장히 건강한 청년 정치인으로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네. 근데 사실 문성호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청년 정치인이 당대표 선거에서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 되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어서 가능할 수도 있고 천하람 변호사여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튼 저는 이런 일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일주일 컷오프 그 결정이 나는 게 이제 2월 10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지금 이제 그 등판을 한 겁니다. 어쨌든 평가가 이제 두 분 다 4위 안에는 들 거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김기현 그리고 이제 황교안 후보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나머지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무튼 이제 일주일 후가 어떨지 뭐 다음 이제 우리 두 분 모시고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네요. 결과를 그때 두고. 천하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후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민주당 의총 상황인데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논의한 결과 일단 의견 수렴을 더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론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강성 지지층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자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경 노선에 이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건지 같은 그 민주당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사실 민주당 전반적인 정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경한 분들만 그렇게 주장한다기보다 전반적 정서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에 있어서 정당으로서 어쨌든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는 이게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탄핵을 일단 시키게 되면 헌법재판소와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원고 역할을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도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가? 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건 이번 참사의 특징은 국가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사법적으로 어떻게 어떤 죄가 있다, 형사적으로 죄가 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어디까지인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탄핵의 요건이 될 것인가도 사실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만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반 정서가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너무 뻔뻔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길을 걷다가 158명이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한 분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죠. 세월호 때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 달 있다가 유가족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정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서 저 사람의 진심이 어디 있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정말 여기에 일말의 책임도 없는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설사 법률적 요건을 못 지킨다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논쟁하게 있고 주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까 적절한 방책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도 이제 변해가는 국민의 여론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상민 장관께서 물러나셔야 되느냐 아니냐를 여론조사라면 물러나야 된다는 게 다수로 나와요. 근데 또 탄핵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바꾸면 또 그 이야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국민들께서 이제 어떤 이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아픔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국민적 아픔을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유불리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거 민주당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 양당 전체가 어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지 말아라.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자신들이 너무 강경한 이야기를 냈다가는 그 주범으로 자신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반면에 민주당 측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이어서 논문 의혹 청문회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자, 이런 공세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 김건희 방탄 대전 저희가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하지만 그 내심 속내로는 각기 그 이재명 리스크와 김건희 리스크 좀 걱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결국 이제 김의겸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김의겸 대변인께서 공당의 대변인이신데 지금까지 정말 사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게 또 금방 밝혀져서 망신당하신 적이 참 많은데 이번에도 만약에 좀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저희 쪽에서도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건설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매번 정말 양치기 소년같이 허위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또 공세로 나오니까 결국에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궁하다 보니까 결국 또 아무 말이나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저희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지금 뭐 김건희 여사께서 받고 수 있는 혐의들은 뭐 수사 중에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 잘못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이 아직 혐의에 지나지 않은 순간에서 지금 마치 본인들이 겪고 있는 혐의를 이런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한 내용은 뉴스타파와 일요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분들이 보도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에서 검사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 검사가 일단 거짓말을 한 거고 몇 개 언론이 그 거짓말을 받아 쓴 거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그것을 이야기한 거라서 고발을 하려고 하면 그 검사를 고발했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역시 고발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저는 되려 정말로 헛발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할수록 저는 이 사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건 김건희 여사의 해명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게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혹이 커진다고 해서 특검을 이야기한다고 읽히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포동의안 시일이 다가온다고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더 반발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그렇게 연결시킬 부분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검찰에 출석하고 있어요. 한 번도 수사를 억지로 막은 적이 없습니다. 이 스탠스로 계속 가야 국민들이 참 검찰이 너무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실히 수사받았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되어서 되려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그게 아니라 쟤네들도 잘못하고 있어요. 검찰 참 나빠요.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줄 것 같지 않아서 지금 특검 이야기를 하는 건 설사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더라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금방 이 공방이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의견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방탄 공방이 내년 총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민생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난방비 폭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방치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논의로 오늘 하겠습니다. 난방비 대책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각각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두 분은 어떻게 이제 실효성과 또 현실성 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시니까 이번 대책에서 이제 좀 빠졌습니다. 청년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또 그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청년 대책,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는 또 두 분 어떻게 생각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난방비가 올랐다는 것 말고도 날씨가 너무 추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 가구들은 두 가지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생존의 위기까지 있는 것이고 딱 이 사례는 아니지만 어젠가 엊그제 그 성남에서 두 모녀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나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겠죠.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는 것에 대한 대책도 없고 난방비는 비싸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단순히 이번에 그러니까 중도층까지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할 거냐 아니면 청년들은 더 많이 지원할 거냐 정도 논의가 아니라 다른 구조적 해법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횡재세는 저는 그 구조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 되게 오랫동안 수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놓고 그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떤 가격으로 수급받고 있는 포션이 꽤 크고 네. 나머지를 변동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되려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려울 때 그런 돈으로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횡재세 논의가 단순히 어떤 기업이 배부른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크게 변동하는 리스크를 우리 국가가 어떻게 완화시킬 건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 더는 저는 가스공사가 이제 적자가 났을 때 세금으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를 좀 더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가스비가 오르게 되면 사실은 가스비라고 하는 건 누진적 구조라기보다 세금에 비해 누진적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메우게 되면 세금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많이 번 사람이 내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으로 메우는 게 훨씬 더 어떤 가스비가 오른 것에 대해서 형평을 맞추는 데 좋은 제도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금으로 메우는 것에 대한 합의 혹은 아니면 갑자기 돈을 벌게 된 기업에 대한 어떤 회수 이런 논의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짧게는 에너지 문제는 냉난방 문제랑 연결되고 이건 주거 문제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추울 때 춥지 않게 아주 더울 때 덥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함께 하는 것까지 꼭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정부가 발빠르게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난방비 대란이나 이런 것이 어떤 국가적인 정책 실패보다는 결국 외부적인 요인이 주된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화될지 단기화될지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거를 따져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지원 모델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외부적인 요인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예산이 충분한 것인가?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분명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얘기하신 횡재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하나의 아이디어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현실에 적응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일종의 국제적인 정세에서 예측하지 못한 행운으로 번 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누가 예측하지 못한 행운과 이 사람이 올바른 선관을 가진 것 혹은 아니면 투자를 잘하는 것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떤 국면 전환용 이야기로는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저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세금으로 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셨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민주당 정권 당시에 어떤 전기세나 가스비를 인상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기업은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고 세금을 뭐 부자들이 많이 낸다고 해서 세금으로 메꾸면은 뭐 서민층은 부담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과연 이 해소되지 않는 외부 요인이라는 상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을 감할 것인가, 그럼 그 폭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게 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횡재세를 포함한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이제 이견이 있네요. 자, 오늘 그 청년 마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여당 전대 상황과 야당의 대여 공세 그리고 난방비 대책 등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